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해보지.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수십 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8세가 된 지금까지 늘 언젠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족, 일, 돈 때문에 늘 오늘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낯선 나라 베트남으로 떠나 전국을 여행하며 살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는 두려움이 그 모든 비난보다 더 컸습니다. 다낭의 파도 소리, 호이안의 등불, 달랏의 안개, 사파의 계단.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웃으며 마침내 살아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깨달은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용기,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아내가 18개월 동안 베트남 12개 도시를 살아보며 얻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판다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68세의 저와 66세 아내에게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기억이 담긴 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90만 원. 여기서 관리비, 각종 세금, 보험료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11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근교 나들이조차 사치였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비가 오면 벽지는 젖어 떨어졌습니다. 수리비 청구서가 올 때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죠. 더 큰 문제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뉴스, 점심이면 같은 산책, 저녁이면 같은 프로그램. 하루하루는 반복의 연속이었고 마치 우리 삶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만 살다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나이 더 들면 몸도 마음도 못 따라줄 텐데. 그 말은 번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늘 미뤄왔습니다. 젊을 땐 아이들 때문에, 중년에는 돈 때문에, 은퇴 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늘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었을 뿐 단 한 번도 우리 진짜 소망을 실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마음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 갈등의 순간마다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묘비명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하려고 했던 일, 결국 한 번도 못하고 갔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아들은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집을 팔아서 외국을 떠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여행만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딸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빠, 위험해요. 아프면 어떡해요? 집은 남겨두고 다녀오세요. 우리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들의 걱정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결국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다시 살아보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 도시 한 도시에서 살아내며
진짜 인생을 느껴보자는 결심.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뒤돌아선 아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감정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산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뒤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32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 4칸, 거실, 작은 창고까지 우리 가족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고르는 순간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먼저 나온 건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딸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내 식구가 함께 떠났던 첫 가족여행 사진. 바랜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당신 첫 월급 봉투예요. 봉투 속에는 당시 손으로 적은 가계부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쌀값 얼마, 전기세 얼마, 10,000원 한 장이 너무도 귀하던 시절. 그 작은 돈으로도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가족의 밥상을 꾸려왔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오래된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밥그릇, 국그릇, 유리컵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며 남긴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그릇을 손끝으로 쓰다듬더니 조용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제가 직접 못을 박아 만든 계집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함께 살았던 강아지 초롱이를 위해 만든 집이었죠. 초롱이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계집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이 꼬리를 흔들며 뛰어오던 초롱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 방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비어 있었지만 책상 위엔 여전히 참고서와 소설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딸이 중학생 때 썼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글귀에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마음까지 다 살피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는 오래된 레고 박스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생일 선물로 사주고 늦은 밤까지 함께 조립하며 웃고 떠들던 기억. 아빠, 이거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그 대화가 귓가에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결국 버릴 수 없는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가족 사진, 결혼 반지, 아이들의 성적표, 손뜨개 목도리,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식탁. 우리가 사랑했던 물건들이 또 다른 가정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리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밤, 집 안은 텅 비었습니다. 전기마저 끊겨 촛불 하나의 의지에 앉아있던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의 추억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갑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집의 벽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출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을 정리하고 모든 짐을 줄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캐리어 2개뿐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한자리에 뿌리 내려 살던 우리가 이제는 단 2개의 가방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남짓. 그러나 마음속 거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 탑승구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내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질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대의 첫 직장 면접을 보러 가던 날처럼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두 배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낭 국제공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바람, 낯선 언어의 울림, 그리고 오토바이 물결. 처음에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약해둔 작은 숙소에 도착하자 주인 아저씨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열고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32년 동안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던 건 회색 빌딩뿐이었는데 지금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결정을 잘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늦은 밤까지 차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지만 다낭의 밤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함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맞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 해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활기를 띠는 상인들, 모든 풍경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선했습니다. 마치 다시 젊어진 듯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낭에서의 며칠은 바다의 고요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은 색깔의 베트남을 느끼고 싶어 호이안으로 향했습니다. 다낭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그러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이안의 첫인상은 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즈넉한 고가옥들이 이어지고 밤이 되면 골목마다 수백 개의 등불이 켜지며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변했습니다. 그 풍경을 본 순간 아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시장의 흥정 소리, 카페의 음악, 모든 것이 서두르지 않고 마치 우리에게도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첫날 저녁, 강가에 앉아 국수를 파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메뉴판 하나 없는 노점이었는데 우리가 앉아 미소를 지으며 국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름은 치호아, 50대 중반의 소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어도 베트남어도 서툴렀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녀가 묻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보다 더 큰 건 진심이라는 사실을. 국수를 다 먹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우리 손에 작은 등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죠? 호이안의 추억 가져가세요. 그 등불은 값으로는 몇천 원도 안 되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위에는 등불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불빛들, 그 사이사이로 흐르는 강물. 아내는 눈가가 젖은 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찾던 삶 아닌가요?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하루를 빛나게 해주는 삶.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 이곳 호이안의 골목길에서 값싼 국수 한 그릇과 등불 하나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등불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여행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만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호이안의 등불이 그렇게 우리 부부의 인생을 다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호이안에서의 며칠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역사와 품위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베트남의 옛 수도 후에였습니다. 호이안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남짓 달리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활기찬 등불의 골목 대신 고요한 강과 고풍스러운 궁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에에 발을 딛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길 때 풍기는 종이 냄새처럼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왕궁 앞에 섰습니다. 높게 솟은 성벽과 붉은 기와 지붕이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몇백 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에는 단순히 유적지가 아니라 역사가 아직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강가 산책길에서 만난 한 노인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름은 옥민, 78세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강을 따라 1시간씩 걷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매일 걸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걸어야 해요.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도 쉬워야 합니다.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행도 결국 벌이가 되고 말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한다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바쁘게 옮겨 다니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낭, 호이안, 계속 새로운 곳만 찾아다니느라 정작 지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민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쉼을 모르면 여행도 소용없다. 그날 저녁 후에의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오가며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 허름하지만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머금을 맛보았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수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후회의 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이 자라났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서두름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채우겠다고. 후회에서의 며칠은 마치 시간을 천천히 씹어 삼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요함에만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리듬을 느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향한 곳, 바로 호치민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도시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순간, 귀를 때리는 소음과 눈앞을 가득 채운 오토바이 행렬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사람들, 시장의 외침까지 후회에서의 정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몸이 낯선 리듬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는 숨쉴 틈조차 없네요. 첫날 밤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숙소 창문 밖에서는 끊임없이 오토바이 소리와 음악,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박자가 뛰고 있었죠. 아내는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차라리 다시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 도시가 우리를 삼켜버리진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혼잡한 벤탄 시장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매다 보니 지갑과 휴대폰이 동시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외국 땅에서 연락처도 현금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사라진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져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청년이 다가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름은 바란, 30을 갓 넘긴 따뜻한 눈빛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상황을 묻더니 잠시 후 우리를 경찰서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숙소 앞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Don't worry. You are not alone here. 그 순간 저와 아내의 눈에는 동시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도시에 낯선 청년의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단숨에 안심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바란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들러 진한 베트남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 호치민의 소음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는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결국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사람 때문이에요. 낯선 곳에서도 결국 사람의 따뜻함이 삶을 지탱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호치민은 분명 빠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리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숙소 창문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과 피곤으로 가득했던 그 소음이 이번에는 마치 도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걸음으로 살아라. 이 속도 속에서도 너만의 박자를 만들어라. 호치민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도 결국 삶은 내 속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 호치민에서의 며칠은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을 다시 맛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다시 고요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고원 도시 달랏이었습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달랏에 도착하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겁던 호치민과 달리 달랏은 서늘한 바람과 안개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소나무 향이 가득했고 마치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 들어선 듯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냄새 좀 맡아봐요. 마치 어린 시절 고향집 같아요. 달랏의 첫날 밤, 우리는 작은 숙소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곤충 소리, 안개에 가려진 불빛들, 그리고 낯선 도시의 정적.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호치민에서는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여긴 너무 느려서 마음이 풀어지네요. 그 말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빠른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정상에 도착하니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살아있네요. 이렇게 땀 흘리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진리를, 두 다리로 언덕을 오를 수 있을 때 마음껏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달랏의 카페 문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골목마다 자리한 카페에서 향긋한 아보카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시계를 보며 서둘렀지만 여기서는 커피잔에 맺힌 물방울 하나도 오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숙소 주인 아주머니가 정성스레 따뜻한 국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천천히 살아야 해요. 그래야 달랏의 맛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빠름에 지배당했는데 이곳에서는 느림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41주년이 되던 날, 우리는 호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촛불 대신 달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바람이 축하의 노래처럼 불어왔습니다. 아내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늦게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가요. 달랏은 우리 부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림의 선물, 그리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빠른 도시에서 지쳤던 우리에게 달랏은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달랏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느림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고요하기만 할 수는 없듯 우리의 여정도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북쪽 산악지대 사파였습니다. 사파에 도착하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랏의 안개 대신 여기서는 깎아지른 산맥과 끝없이 이어진 계단식 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마을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아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영화 속 배경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길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오래되지 않아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거칠어지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 가겠어요. 숨이 너무 가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울에 있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겠지만 이 낯선 산골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행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그때 마을 주민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베트남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손에는 신선한 약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데워 그 약초를 우려내더니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마셨고 잠시 후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worry. She will be okay. Just need rest. 그 순간 낯선 산골에서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웃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눈가가 젖은 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약해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뿐 아니라 세상은 늘 누군가의 손길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사파의 고원은 단순히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 그리고 서로의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느린 발걸음과 빠른 숨 사이에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아내가 잠들기 전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아요. 사파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 천천히라도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사파에서의 고된 계단은 우리 부부의 한계를 시험했지만 동시에 함께 걷는 용기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은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육지의 하롱베이라 불리는 닌빈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닌빈은 첫눈에 특별했습니다. 끝없이 솟은 석회암 절벽과 그 사이를 흐르는 푸른 강물은 마치 신이 조각해 놓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파의 험준한 계단에서 겨우 한 발 한 발 내디뎠던 우리에게 닌빈의 강물은 고요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배에 올라 강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은 잔잔했고 노를 젓는 아주머니의 손놀림에 맞춰 배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강 양옆으로 우뚝 선 바위산은 우리를 감싸 안은 듯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마치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강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화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강물 위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세월이 만든 주름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얼굴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네요. 강물이 거울처럼 보여주네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이 주름은 우리가 함께 살아낸 시간의 증거잖아요. 고된 순간도, 행복한 순간도 다 새겨져 있으니까요. 배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빛은 줄고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물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도 있지만 노를 젓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동굴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강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어둠 속을 지나더라도 결국은 빛을 만난다는 거.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도 이제 막 새로운 햇살을 만나는 중이에요. 강 위에서 돌아오는 길. 노를 젓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었지만 미소에는 깊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매일 이렇게 강 위에서 노를 젓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이 강이 내 집이니까요. 여기서 얻는 평화가 있으니까요.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울렸습니다. 삶이란 결국 어디에 있든 힘듦과 평화가 함께한다는 것. 닌빈의 강 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인생의 노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 빛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배에서 내릴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강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설자가 되어준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이 강처럼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리라고. 닌빈의 고요한 강물이 우리 마음을 정화해 주었다면 다음 여정은 바다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 세계적인 절경 하롱베이였습니다. 배에 몸을 싣고 바다 위로 나아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수천 개의 석회암 섬들이 안개 속에 드러났다. 숨었다 하며 신비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모은 채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마치 신이 직접 만든 궁전 같아요. 바람은 시원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 서 있으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니 인생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점점 닫힌 공간에 머무르려 했지만 이 바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갈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점심 무렵 작은 어촌 마을에 들렀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집들, 나무로 엮은 부두, 그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해산물로 차린 소박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굴과 게, 새우, 그리고 갓 잡아 올린 생선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바다의 맛이에요. 평생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아직 이런 새로운 맛이 남아 있었다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식사 후, 배 위에 다시 올라 바닷바람을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갈매기들이 맴돌았고 섬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니 파도 소리와 새 소리가 뒤섞여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집을 팔고 떠난 게 후회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두려움과 불안이 수없이 밀려왔지만 이렇게 바다 위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해가 저물며 붉은 노을이 섬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바다 위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낮 동안은 분주히 흔들리고 부딪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아요. 우리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니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늦게 나서더라도 노를 젓는 한 어디든 갈 수 있죠. 그날 밤 배 위 갑판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롱베이에서의 바다와 자유가 우리를 넓은 세계로 이끌었다면 이번 여정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 후에와 다낭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후에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베트남 왕조의 수도였던 곳, 그래서일까요? 도시 전체에 느릿한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궁 앞에 서서 오래된 성벽과 기와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풍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성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4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한 사람의 삶도 충분히 역사라는 걸. 우리가 살아온 흔적 역시 작은 성벽처럼 아이들과 손주들의 기억 속에 남겠지요. 후회의 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향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에서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이 강 위에 반짝이며 흐르고 고요한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이 노래 마치 우리 지난 세월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참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다낭은 후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과 고층 빌딩, 해변을 따라 늘어선 호텔들,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을 질주하고 카페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후회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었다면 여긴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아요. 다낭의 해변은 특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순간 붉은 빛이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 파도와 같다고. 멈추지 않고 밀려왔다 물러가지만 결국 다시 찾아오듯 우리 삶도 그렇게 반복되며 이어지는 거라고. 그날 밤 해변 모래 위에 앉아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했고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 다시 여행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을 땐 늘 시간이 없다고 했고 아이들 키울 땐 늘 돈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네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과거는 흘렀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 것이니까요. 후회에서 배운 과거의 무게, 다낭에서 느낀 현재의 속도. 두 도시는 우리 부부에게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남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현재는 순결로 존재하며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 우리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고. 다낭에서의 빛나는 바다와 현대적인 거리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등불의 도시 호이안이었습니다. 호이안에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는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자 마을 전체가 수천 개의 등불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빛, 파란빛, 노란빛, 색색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꿈이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작은 배를 타고 강 위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담은 종이등을 강물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내려가는 작은 불빛들은 마치 각자의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하나의 등을 강물에 띄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하자. 저도 함께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걸어온 용기가 전해지길. 호이안의 거리는 낮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골목마다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관광객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시장에서는 향신료와 과일 향이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찻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70대의 노인이었는데 우리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의 등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삶이 어둡더라도 등불 하나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도 늘 등불을 찾아 헤매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웃음이 등불이었고, 힘든 시절에는 서로의 손길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함께 여행하며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강가 다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의 불빛이 강물 위로 흔들리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집을 팔고 떠나온 이유가 이제야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등불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시 비춰줄 등불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등불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었죠. 그날 밤, 수많은 등불 사이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 호이안의 등불은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다시 빛을 켜는 것. 호이안의 수천 개 등불 사이에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강물 위를 흘러가며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지난 18개월, 12개의 도시를 거쳐오며 찾았던 삶의 길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집을 팔고 떠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반대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의 바다에서 배운 평화, 사파의 계단에서 느낀 한계, 닌빈의 강에서 만난 성찰, 하롱베이 바다에서 맛본 자유, 그리고 호이안의 등불에서 찾은 의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후회란 더 늦게 시작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지금 시작하는 것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서울의 낡은 집에 앉아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경험은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장 후회되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결국 시작했으니까요. 18개월 동안 12개의 도시를 살아보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벽일 뿐이라는 것을.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용기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라는 말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면, 돈이 모이면,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68세에 시작했지만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은 날이니까요.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가슴 속에 호기심이 남아있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여행이든 새로운 공부든 작은 취미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이안의 등불이 강 위로 흘러가며 길을 밝혔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새로운 등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불을 켜세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 보세요. 우리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벽돌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들, 웃음과 눈물, 풍경과 깨달음이 모두 모여 만들어진 새로운 집, 바로 우리 마음속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늦게 시작한 것이지, 시작한 것 자체는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각자의 등불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행이 그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라고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일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께도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로 응원합니다. 무로 응원합니다. 무로 응원합니다. 무로 응원합니다. 무로 응원합니다.